아,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아는 분인 것 같고, 예, 절반 정도는 제가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그 진명학원 원장 유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날이 갑자기 추워져 갖고 오시는데 힘드셨죠? 고민하셨죠? 너무 추워 갖고 갈까 말까. 네, 오늘 설명회는 중1 중2 설명회인데 저희 학원이 중1 중2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주력 학년은 아니죠. 주력 학년은 아닌데 지금도 이제 중1 중2 학생들이 꽤 있어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주로 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아니면 제가 이제 대학 보낸 애들의 그 동생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입시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직업이 원서 써서 대학을 보내는 게 제 직업이니까 입시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뭐 직접 꼭 가르치지 않더라도 중1 단계에서 중2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애가 딱 왔을 때 이 아이가 이런 걸 좀 돼 있는 상태로 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중1 중2 설명회를 합니다. 하고 저희 학원에 이제 강좌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 학원 강좌를 이렇게 중1 중2를 쫙 이렇게 펼쳐갖고 뭐 모든 과목의 모든 수준별로 이렇게 강좌를 만들기 좀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는 중등부 강의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소위 중등 강사가 없고요. 고등부 선생님들이 다고, 근데 그 중에 일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품앗이를 하듯이 이렇게 강좌를 나눠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교실도 좀 한계가 있고 교실을 중학교 애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고등학교 애들만 갖고도 교실이 이제 꽉 차니까 그래서 이제 중1 중2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신 우리 수학과 팀장, 국어과 팀장 이런 분들이 다 자녀들이 중1 중이에요. 그리고 제 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위해서라도 강좌를 이제 조금씩 지금 열어가고 있고, 이제 올 겨울부터 또 일부 이렇게 필요한 강좌를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릴 겸 중1 중2 설명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입시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생긴 지 이제 10년이 훌쩍 넘은 학원인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악구 동작구에서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학원이 됐죠. 올해도 지금 잘 보내고 뭐 있고 지금 아이들이 고3 애들 입시를 치르는 중이니까 결과가 잘 나올 거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대학을 잘 보내오고 있습니다. 잘 보내오고 있고 실적도 그냥 서울권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실 저희가 비교과 실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이런 입시 실적만 여기다 이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때 포인트를 잡는 건 입시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무슨 대학이 어떻게 뽑는다, 무슨 대학이 어떻게 뽑는다, 이건 좀 빠르잖아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냥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시 제도가 이제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데, 아무리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이 전형 요소라는 게 당분간 이제 변화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입시 제도라는 건 대학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별로 입시 제도를 만들잖아요. 이제 어떻게 만들던 여기 써 있는 전형 요소 4가지가 이제 결합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 이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고사라는 전형 요소가 있는데 이걸 어떤 전형 요소를 좀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뭐 어떤 전형 요소를 좀 뭐 보조적으로만 쓰느냐, 아니면 어떤 전형 요소를 거의 보고 나머지를 조금씩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이. 그러면 이제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의 학생들을 이제 키우잖아요. 저희가 교육적으로든 뭐 키우는데 그렇게 학생들 키워나갈 때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신을 잘하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 비교과를 잘하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하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 대학별고사를 잘하는 아이로 키워나갈까? 이런 이제 방향성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내신은 이제 학교 시험이죠. 내신은 학교 시험인데 이제 수행하고 이제 지필이 이제 합쳐지는 형태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내신을 잘 하죠? 성격적으로. 공부는 뭐 잘 열심히 하겠죠. 성격적으로 어떤 애들이 내신을 잘 할까요? 꼼꼼해야죠. 내신은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하고 성실하고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수업 시간에 필기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수행이라는 측면이 여기도 이제 아들 있는 집, 딸 있는 집 다 있는데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좀 더 꼼꼼하고요. 남학생들은 특히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요 정도의 이제 남학생들은 급격하게 아이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중1 때까지는 그나마 좀 말을 듣다가 중2, 중3 가면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2 무서워서 못 쳐들어 못 내려온다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애들이 성격적으로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2차 성장을 겪으면서 이제 사춘기적 그런 현상이 그 좀 저항기로도 발현이 되고 관심이 이제 딴 데 막 이렇게 꽂히면서 게임을 그 좀 심각하게 빠져드는 아이들도 보통 이제 그 시기에 많이 나타나죠. 중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경향이 좀 심화되는데 내신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수행도 연습이 되고 뭐 과제를 내준다 그러면 과제를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워딩을 해서 그걸 갖다 편집을 어떻게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제출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한다는 게 연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좀 잘하고요. 근데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사실 중학교 아이들의 수행보다 더 퀄리티 측면에서 더 이렇게 좀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수행을 내는 고등학생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필은 요건 조금 다른데 요건 접근 방법. 이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코로나 탓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특히 관내에 지금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요. 아시죠? 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갖고 이게 너무 쉽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내면 정말 속을 수도 있겠다. 이게 뭐가 속는 거냐면 우리 애가 되게 잘하는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지금 요새 제가 중3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인데 이제 막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막 상담을 많이 오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대입 성공하고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저희 학원에 이제 제가 아까 서울대 55명 보냈다 그러는데 그 55명 중에는 중학교 때 정말 20, 30% 막 그 이하였던 애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하는 평가 방식에 맞게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거꾸로 중학교 때 지금 저희 학원에도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오는데 어머님 이제 들어올 때 딱 보면 벌써 이렇게 어깨가 탁 펴져 갖고 있는 자신감이 우리 애가 이제 1등이라 이거예요. 1등이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학교 그 평균 점수가 98점대가 있어요. 98점대. 아니면 전과목 하나 틀린대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그 평가 요소에서의 점수는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학원 오게 되면 보통 이제 3가지를 평가하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제 독서 능력 평가라는 걸 제가 꼭 봐요. 그러니까 독서 능력 평가라는 거는 처음 보는 글을 읽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그걸 이해하는가 이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이제 영어를 보고요. 영어 시험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히스토리를 듣고 그 아이한테 맞는 시험지를 줘요. 좀 쉬운 걸 주는 것도 있고 어려운 걸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험은 굉장히 잘 보는 아이가 이제 수능 정도, 그러니까 고1 아이가 이제 수능을 본다라고, 수능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주면 또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학교 그때 이제 굉장히 내신을 잘했다라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 다르다. 확실히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이게 고1 내신, 고2 내신, 고3 내신은 완전히 다 다른 내신이에요. 다. 고1 내신은 그나마 중학교 내신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고2 내신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고3 내신은 고1, 고2 내신이랑 또 완전히 달라요. 고3 내신은 거의 이제 수능형 내신이 출제가 되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에 그
준비 기간에 그때만 준비해 갖고 잘 볼 수가 없는 시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수학상이라는 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수학상의 절반을 중간고사, 절반을 기말고사 이렇게 보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예를 들면 뭐 책 한 권, 전범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전범위를 갖다 책 한 권을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잠깐 3주 4주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이미 공부가 다 돼 있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범위는 저희 관악동작에 있는 대부분의 그 고등학교들은 교과서 2가 아니면 3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 20, 30개 이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갖다 모의고사 지문으로 바꾸면 대략 한 과가 한 뭐 모의고사 5개에서 7개 정도 요 정도니까, 그러니까 대략 모의고사 그 지문 개수로 하면 대략 40개, 50개 이하의 그 지문이 시험 범위인 거죠.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애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지문을 다 외워버려요. 고등학교 지문. 실수를 안 하려고. 예, 근데 외울 수 있는 정도 숫자거든요.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모의고사 지문 뭐 30개, 40개, 50개는 다 외울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해도.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200개예요. 그럼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200개를 언제 다 외워요? 그냥,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3학년 대신은 원래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래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고3 대신은 잘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수능화 되는 거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1 내신과 고2 내신 다르고 고2 내신과 고3 내신은 또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중학교 때의 어떤 성실 꼼꼼한 그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그런 성격적인 특징에다가 공부의 범위를 중학교 내신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을 잘할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도 접근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를 갖고 고등학교 승부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결론은 뭐냐면 중학교 내신을 굉장히 뭐 98점대, 99점대 했던 아이들은 성격적으로는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실 꼼꼼함이 어느 정도 담보는 되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또 전개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고요. 근데 비교과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무슨 봉사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진로 관련 활동, 그 다음에 독서 이력, 그 다음에 수상 실적, 이런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소위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점점 간소화가 되면서 비교과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타 뭔가 활동적인 요소를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점 자체가 굉장히 적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졌냐면 과목별 세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과목별 세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과목별 세특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특정 교과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내줘요. 예, 수행평가를 내준다. 그럼 이 수행평가에서 뭔가 이제 확장을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합치면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과제 탐구라는 과제를 탐구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냥 단순히 숙제 내주는 거고 그 숙제에서 확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탐구를 갖다 또 다른 말로, 요 과제를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주제 탐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제 탐구나 주제 탐구는 이제 그냥 수행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고, 이제 거의 보고서 형식이죠. 그렇죠? 보고서 리포트 형식, 대학에서 이제 그런 리포트 내듯이 이제 그런 형식까지 이제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이 보고서 안에 단순하게 그냥 선생님 내준 숙제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이런 교과에서 내는 수행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지적 호기심이에요. 내가 이제 공부에 욕심이 있다. 학문에 욕심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도 드러내고. 보통 교과서 수준에서 다루는 그러한 수준 말고도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두 발 더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소극적으로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드러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 본인의 이제 진로하고도 진로나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하는 계열 이런 거하고도 이제 매칭이 되면 더 좋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뭔가를 갖다가 계속 써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특으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을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좀 네가 좀 일부 써와라. 싫고 싫은 게 있으면 써와라.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좀 글을 갖다가 선생님이 좀 다듬어서 또 올려주시고.
근데 올려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오픈해주고 네가 거기다 더 얹고 싶으면 또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교과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기록, 과목별로 쓰는 기록들. 물론 이제 그 기록의 주체는 선생님이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뭔가 좀 성격적인 적극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선생님이 써주는 거에 그런 걸 갖다 받아들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걸 추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비교과는 아까 여기 제가 내신이 성실꼼꼼이라 그랬는데 이 비교과는 여기에다가 뭐가 이제 필요한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데리고 그 학생부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선생님한테 자꾸 가라 그래요. 교과 선생님한테 자꾸 가서 뭘 내야 된다. 선생님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자꾸 내야 돼요. 이런 적극성. 선생님이 안 써준다 그러면 가서 선생님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이제 성격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비교과는.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신에서 성실꼼꼼처럼 이건 성격적인 측면인데 이건 역시 세특이라는 것 역시 과목별로 아이가 이제 학업 역량이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 교과서 수준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갖다 탐구해낼 만한 어떤 지적 저런 뭐라 그럴까요? 지적으로 내용적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걸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선행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세특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통합과학 그 내용을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수준에서 공부하는 애하고 이미 통합과학도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거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럼 이미 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뭐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서 과학적인 배경 지식도 있고 과학적인 탐구 능력도 있고 과학적인 사고 능력도 있고 그런 우리가 교과서상에 등장하는 과학적인 그런 주제들이 실제 생활에서 아니면 시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발현이 되는가 그런 걸 연결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애들은 훨씬 더 내용적으로 뛰어난 세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구를 할 때도. 이제 선행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그 세특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이 다 잘 써줘요. 대부분이. 거기다가 교과 선생님이 이런 비교과 기록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신 외에 기록을 써주는데 얘는 뭐 맨날 숙제도 안 해오고 뭐 이렇게 쓰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잘 써주실 거잖아요. 얘는 뭐 무슨 뭐 평상시에 성실하고 뭐 수업 태도도 좋고 뭐 질문도 열심히 하고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졌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세특으로는 대학에 딱 냈을 때 얘는 이 과목에 있어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뭔가 특별한 이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이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일반적인 미사여구 이런 거 갖고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적인 면이. 예.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그 학업, 그러니까 학교 구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이제 공부 구조에서는 사실 그런 걸 드러낸다는 것은 선행과 결합되지 않고는 사실 쉽지 않다. 이런 거죠. 비교과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건데 수능은 세 번째 전형 요소가 수능인데 수능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 수시로 갈 때는 수능이라는 건 최장력 기준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 수능의 의미라는 건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라는 정시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전형 요소죠. 거의 이때는 이제 수능 100%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물론 이제 요새는 정시에서도 이런 교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학교에서 얘가 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교과 공부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 태도 같은 거를 정시에서도 이제 반영하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수능이 가장 막강한 전형 요소고요. 수시는 이제 수능의 수시에서 의미는 이제 최장력 기준이죠. 최장력 기준. 최장력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학이 수시 전형을 한다라는 건 딱 2단계예요. 대학의 수시 전형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딱 2단계입니다. 하나는 대학의 입장에서 어떤 애를 한번 불러서 얼굴을 볼까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최종 방식은 학생을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서 이 녀석 봐라? 얘 봐라? 이렇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우리 과에 들어왔을 때 얘가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갖다가 그 입학시험관이 교수님이 애를 만나서 뽑는 거거든요. 그게 2단계고 모든 아이를 다 만날 수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단계에서 만나래를 뽑는 거예요. 만나래를 서류로. 그러니까 1단계는 서류. 이 서류에는 내신도 들어가는 거죠. 내신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비교과 들어가는 건데 기록을 보고 우리 대학에서 뽑을지 말지를 그 결정하기 위해서 대학으로 부를 건데 어떤 애를 부를 건가를 정하는 것. 이게 1단계.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뽑혀야 이제 대학에 가는 거죠. 그렇죠? 2단계는 뭐냐면 걔를 만나서 우리 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얘가 얼마나 지적으로 탁월한 아이인지를 면접이나 같은 구술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수시는 딱 2단계예요. 딱 2개. 모든 수시가.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능력이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 자체가 1단계에서 보는 학교 성적이라는 전형 요소 자체가 학교마다 다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얘가 그 우리 과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없으니 조건으로 수능을 다는 거예요. 수능을 몇 등급 이상은 해갖고 와서 우리 대학에 와야지 네가 2단계 면접을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떨어뜨리겠다 이런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수시는 그런 겁니다. 1단계는 서류, 내신 비교과로 통과하고 2단계에서 대학별고사, 면접 구술로 뽑는 거. 그런데 수능으로 이제 조건을 다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그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되게 좀 쉬워 보여요. 보통 이제 아주 높은 대학이 2등급 3개거든요. 정말 높은 데는 뭐 의대, 약대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데는 뭐 3개 합쳐서 4 이내. 등급합이 3개 합쳐서 4 이내라는 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영역의 등급을 합쳐서 4등급 이내다. 1, 1, 2 이렇게 맞춰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높은 거고요. 거의. 제일 높은 거고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서울대도 2, 2, 2예요. 서울대도. 그리고 조금씩 요새 이제 이것도 역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올해는 좀 낮춰주고 내년에도 조금 낮게 지금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안정적으로는 2등급, 2등급, 2등급이면 웬만한 데는 다 된다. 더 낮으면 뭐 2개 합쳐서 5등급, 2, 3이면 된다. 더 낮으면 3, 3이어도 된다. 이게 대학의 수준에 따라 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1견 딱 보면 2등급 3개를 못 맞겠어? 1등급 3개도 아니고. 쉬워 보이죠? 아닌가요? 이미 아세요? 어렵다는 걸? 어려워 보이나요? 근데 2등급 3개가 이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수시는 아무래도 수시는 이제 재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넣다 보니까 원서를 넣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저학력 기준만 맞춰도 붙겠다. 그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애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되게 적을 것 같다. 이런 전형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단계에서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탐구가 있잖아요. 이 4개 중에서 4개를 한꺼번에 다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중학교 단계에서 적어도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는 완전히 내가 1이나 2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좋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도 아니죠. 최근 한 10년간에 우리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영어 몰입 교육이니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갖고 영유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영유, 요새는 영유 그럼 다 알아듣죠. 이 영유라는 말이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없던 말이잖아요. 그죠?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도 고민하는데 무슨 유치원을 영어로 또 보낸다? 근데 최근에는 저희 학원 들어온 애들도 영유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8세 초등학교를 가니까 5세에 시작하거나 6세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 6, 7을 영유를 다니거나 6, 7을 영유를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게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수학보다는 영어를 훨씬 많이 시키죠. 그죠? 수학은 뭐 집에 오는 학습지 선생님 정도 하는데 영어는 일주일에 3번, 4번을 가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을 어학원에서 계속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이랑 토론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책도 영어책만 계속 읽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라 그러면 어부라는 말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어부. 이게 한자잖아요. 근데 피셔맨 그럼 알아요. 피셔맨. 물고기 잡는 사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글을 읽을 때 한글로 된 그런 고급스러운 좀 두꺼운 글밥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영어로 된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시작하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영유 출신 애들 중에서는. 하도 그런 어학원에서 그런 걸 시키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다니고
그다음에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돌아서죠. 뭐 문법이나 이런 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애들은 어휘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노출된 게 너무 오래니까. 생각해보세요. 6세, 7세부터 해도 여기 2년 있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때까지 거의 9년을 원어민 선생님 내지는 원서로 된 독서에 노출된 애들이에요. 이제 그런 애들은 그 애가 특별히 불성실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부모님이 어찌 보면 영어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1년 정도만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스킬적인 측면 있잖아요. 요거만 딱 가르치면 영어 1등급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원에도. 지금 저희 학원에 중3 아이들 중에서도 얘는 뭐 영어 별로 들을 필요 없겠는데 이런 아이들도 꽤 있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오히려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수능은 안 어려워요, 영어가. 내신이 어렵지. 왜냐하면 내신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문법을 이게 내신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촘촘하게 애들을 갖다 변별해야 되니까 좀 이상한 걸 많이 내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다기보다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거 몰라도 뭐 영어 생활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들. 그래서 내신 영어를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수능 영어는 별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1 애 중에는 지금 영어 수업을 안 듣는 애도 있어요. 안 들어요, 아예. 평상시에 수업 그냥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내신 때만 잠깐 해줘. 잠깐. 그런 애들은 지금 고3 모의고사를 봐도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고3 모의고사를 봐도 1등급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수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4개 영역에서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내가 확실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를 가면 굉장히 편하죠. 그렇다는 얘기, 시간을 번다는 얘기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이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죠. 수학은 마지막까지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신하기가 어렵죠. 수학은 계속 문제가 어려지고 계속 이제 수화를 잘한다고 얘가 1등급 받는다? 장담 못하죠. 수원수투를 학교에서 내신 받았다고 수능 1등급 받는다? 장담 못해요. 수학 끝까지 장담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고1 모의고사 1등급 받는 애들이 고3 모의고사 가면은 2, 3, 4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길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오늘 설명회 하면서 제가 오늘 과학 수업 얘기를 좀 할 건데, 뭐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설명회 1부를 하고요. 2부에 오늘 전영석 선생님이라는 과학 선생님 오셔갖고, 제 이후에 바톤을 이어서 설명을 하실 건데, 과탐이라는 과목이 이 근처 학교에서 한 학교가 뭐 한 이과 아이들이 한 100명이다. 아니면 뭐 적으면 한 7, 80명이다. 이러면 2개 평균 2등급, 뭐 예를 들면 물리하고 화학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했다. 2개 평균 내서 1, 3을 받거나 2, 2를 받으면 평균 2등급이잖아요. 그런 등급을 받는 애가 한 학교에서 5명이 안 나와요. 5명도 제가 굉장히 많이 잡은 거고요. 3명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평균 내면. 매년 한 5년간 평균을 내면. 그렇게 과탐 등급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3학년 애들도 과학 수업 이렇게 진행하면 애들이 굉장히 어색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는 이상하게 과학을 공부를 안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애들끼리 합의 본 그런 거. 서로 다 공부를 안 하는 걸로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신은 어차피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고 한두 문제, 킬러 문제만 딱 맞추면 1등급. 그 다음에 그거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인간 같은 걸로 공부하면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과학은 암기 과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탐 등급 맞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아이들이 워낙 과학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과탐은 이제 공부를 미리 좀 해놓으면 이 등급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제 사탐 얘기는 안 하고 과탐 얘기만 하는데 주로 요새 이제 관심이 이과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쨌든 정리하면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서 내가 적어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을 때는 무조건 1, 2등급이 나오는 거를 한두 개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수시원서 쓸 때 쫄리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는 사실은 이게 입시의 꽃이죠. 입시의 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말씀드린 수능은 기준, 즉 조건이잖아요. 수시 합격의 조건이고요. 우리는 다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관인 교수 앞에 서기 위한 장치잖아요. 섰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애들을 부를 것인가를 내신이나 비교과 결정한다 그랬는데
보통 가장 적게 선발하면 2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과에서 20명 뽑는다. 그러면 이제 서류 갖고 40명을 뽑아놓고 그중에 20명을 대학별로 가서 갖고 변별하는 거고, 어떤 전형 같은 경우에는 5배수를 뽑아요. 5배수를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별로 고사 갖고 5분의 1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 앞에, 즉 대학 교수 앞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볼 때까지 서기 위한 조건이 그동안에 이제 3년 동안의 내신 활동 뭐 이런 거잖아요. 딱 섰어요. 그럼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딱, 그죠? 활용점정 딱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딱 서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그 수시 전형이 2배수를 뽑는다.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겠어요? 질문이 어렵나요? 다 뛰어난 애들. 내신도 좋고 다 좋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국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신도 따고 이런 애들이 딱 40명이 서 있는 거죠. 그 중에 20명은 합격이고 20명은 불합격인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문제겠어요? 이미 다 뛰어나다라는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뛰어난 애들에서 또 뛰어난 애들 골라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문제 갖고 선발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대학별고사 이제 꽃이죠, 꽃. 근데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또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뭐 내신이 좋아야 된다, 내신 잘 따야 된다, 수능 등급이 어떻다, 뭐 영어가 어떻다, 수학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대학별고사라는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대학별고사가 뭔지 잘 몰라요. 뭘 평가를 나가는지 잘 모르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죠. 사실 뭐 무슨 입시 설명회 한다 그러면 뭐 영어 얘기하고 수학 얘기하고 프로그램 얘기하고 이런 뭐 단어 몇 개 외우고 수학 문제 몇 개 풀고 뭐 선행 언제까 이런 얘기를 하지 대학별고사까지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아이들을 대학을 합격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요새 대학별고사 시즌이죠. 요새 대학별고사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잠깐 멈춰섰다가 수능 끝나면 바로 그 주부터 계속 면접, 구술, 논술 계속 시험이거든요. 지난주까지 계속 받고 지금 이제 수능 앞전이라 지금 잠깐 휴직이죠. 예, 이런 폭풍전야 같은 그런 때가 있고. 그럼 이제 대학별사라는 건 뭐냐 하면 형식은 면접이라는 형식이 있고 이제 구술이라는 형식이 있고 논술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면접이든 구술이든 논술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대학은 궁극적으로 똑똑한 애를 뽑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자, 그러면 면접이나 구술이라는 건 이 면접하고 구술은 어떤 차이냐면 면접은 그냥 물어보는 거고요. 구술은 시험 문제를 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된 문제를 주고 그걸 갖다가 네 입으로 한번 평가를. 그러니까 구술은 사실 논술이랑 가깝죠. 면접이 있고 이제 구술 논술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말로 설명하게 하느냐, 글로 쓰게 하느냐 이 차이인 거고. 그렇죠? 면접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일단 없으니까. 이게 두 개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범위가. 얘는 범위가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범위가 있는 거죠.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범위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 잘하면 돼요. 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잘한다는 게 뭐냐 하면 문과생은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되느냐? 정치,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 그 다음에 대의제 정치, 지금 대선 시즌이잖아요. 선거, 투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상권 분립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인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경제죠. 경제 알아야 되죠. 경제의 주체가 누구고 경제 학에서 다루는 객체가 뭐고 이런 말 애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경제의 객체가 뭘까요?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객체, 오브젝트. 경제의 객체는 이제 재화 용역이죠. 그죠? 경제학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버시는 거는 생산의 주체고, 그렇죠? 학원비를 내시는 건 소비의 주체고, 뭘 생산하세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시는 거고, 뭘 소비하세요?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고요. 객체는 이제 재화나 용역. 이런 것들이 경제의 기본 개념인데, 그 다음에 희소성의 원칙,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독점의 문제가 뭐다? 대한민국 경제 문제는 뭐다? 세계 경제의 문제는 뭐다?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은 뭐다?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수랑 대화를 나누죠. 문화 있어야죠. 왜 한류인가? 문화. 요새 이제 문화가 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문화 사업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키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의 문제 왜 발생하는가?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제너레이션 갭, 세대 간 격차.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추석 명절 때마다 이제 벌어지는 제사를 지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런 다문화 가정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화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알아야죠. 대한민국 문과생이 역사를 모르면 됩니까? 한국사 알아야죠. 세계사 알아야죠. 그렇죠? 철학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생은 다 알아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예술, 뭐 다 알아야 됩니다. 다. 거기다가 시사까지. 그렇죠? 문과생은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그럼 거기다가 경영 경제를 만약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수학을 알아요. 수학 문제를 이 구술에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구술은 수학 문제가 나와요. 예. 수학 문제가 또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생은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문과는 정말 문과를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이를 지금부터 다시 키우고 정치, 경제, 사회, 이게 차라리 이게 좀 이게 우픈 이야기인데 차라리 이과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과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수학자라고 과학자라면 되잖아요. 이과는. 문과는 범위가 없어요. 다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웃는 저희 3학년 학부모님 한 분 계신데 문과생 어머님이 계셔갖고 제가 쳐다보면 눈을 마주치면서 예. 그 아이도 지금 제가 요새는 저랑 뭐랄까요 그 아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요새 대화를 별로 안 하는데 그 아이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는 제가 톡으로 책도 계속 보내주고 이거 읽어 시사적인 거 물어보면 제가 톡으로 다 답변해주고 뭐하고 제가 기사 보내주고 이거 생각해봐 그럼 지나가다가 찾아와서 묻고 이런 걸 이게 대학별고사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내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애한테 계속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기사 링크를 카톡으로 야 이거 읽어봐. 문과생은 이거 읽어야 돼. 계속 보내주거든요. 제가. 그럼 이제 걔가 읽고 잘 모르겠으면 와서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책 읽어봐. 뭐 이런 식으로 애들 계속 똑똑한 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대학은 뭐 어쨌든 간에 똑똑한 애를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별고사는 문과생은 범위가 없고 이과생은 이제 수학과학이 범위인데 당연히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이미 고등학교 수준의 내신 수능의 어떤 수학과 공부는 돼 있는 애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뽑히려면 그걸 넘어서야죠. 이 면접이 이제 범위가 없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수님이 물어봤는데 대답해. 그러면 그래 가 이게 아니라 또 물어봐요. 뎁스를 깊이는 계속 대답하면 또 물어봐요. 그래 계속 추가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어봤는데 몰라. 그럼 힌트를 줘. 또 몰라? 그럼 불합격.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올 때까지 3년 걸렸는데 1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지금 저희 고2 애들이 이제 그런 병이 나오거든요. 이제 학원을 다닌 거죠. 이제 물리도 한 바퀴, 화학도 한 바퀴, 생명과학도 한 바퀴, 지구과학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내신도 잘 나와요. 혼자 그냥 인강 보면서 할래요.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너같이 하다가 꼭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선생님들끼리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학원 과학 선생님 중에는 좀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상한 분들이 계시냐면 일단 물리의 황상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물리 원반에 이렇게 애를 집어넣어 놓으면 물리 1을 가르쳤다가 물리 2를 가르쳤다가 일반 물리학을 가르쳤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요. 그래갖고 한 100명을 만약에 수업을 맡겼다. 그러면 한 50명이 6개월 안에 다 나와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쉽게 가르쳐 주셔. 그럼 쉽게 가르쳐 주면 못 보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물리는 시키지 마세요. 그냥 내신만 시키세요. 물리를 갖고 나중에 논술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 정도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쿨해요. 아주 못하는 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 1을 가르치라고 들여보내놨는데 뭐 역학을 가르치면서 물리 1에 나오는 그런 그 내신 정도의 수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투의 역학과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에 있는 역학까지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면 마구마구 막 하는 거죠. 커리를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과학 하시는 김태원 선생님도 그러는데 이제 생명과학 1 수업을 넣어놓으면 생명과학 2부터 하세요. 커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 어차피 생명과학 할 애들 아니에요. 생명과학과를 가거나 의대를 가거나 이런 애들이죠. 화학도 약대를 가거나 이런 애들, 약대는 이제 화학 갖고 면접을 봐야 되는 거니까 아니 화학과를 가거나 이런 애들은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좀 이상한 사람들. 대중과학, 인강에서는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인강을 안 해요.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해 하실 우리 전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 인강을 안 하세요.
인강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강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강의가 오픈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강의를 베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절정 고수들은 인강은 안 해요. 인강은 대중강의예요.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어떤 성적대에 있던 어떤 학력 수준을 갖고 있던 간에 이 수업을 들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해줄 수 있는 편하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강의, 재밌는 강의. 이게 인강 강사고 저희는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희는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강의. 정말 최상위권. 그리고 인강은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인강 수업을 듣는 애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모른다는 건 수준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갖다 대학을 붙여야겠다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완전히 다르죠. 저희는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제가 그동안 대학을 붙여온 것 때문에 그걸 알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저희는 붙여야 돼요. 올해도 보내야 되고 내년에도 보내야 돼요. 그게 저희들의 이제 직업이자 저희들의 업인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게 대학별 고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걸 예를 들면 죄송한데 아까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가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애가 요구한 적도 없죠. 제가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왜? 걔를 붙여야 되니까. 문과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문과를 간다니까. 문과생이 갖춰야 되는 소양은 이런 거니까. 이 관심을 자꾸 갖게 하는 거죠.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학년 때는 글도 제가 많이 써줬어요. 같이 앉아봐. 원장실 앉아. PC 열어. 써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소서 같은 거. 글을 계속 쓰는데 봐주는 거죠. 계속. 글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저만 봐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봐주는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여러 번 계신데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글도 쓰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다방면에 어떤 관심도 갖게 하고 이런 게 교육 과정인데 이런 거는 몇 회 완성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몇 회 완성이 이거 8회 완성, 10회 완성이 아니죠. 여름방학 특강 갖고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생활 속에서 아이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알아야 되고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학교에서는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건 정말 지난한 과정이고 거꾸로 얘를 딱 바라보고 공부를 시키면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대 수리 논술이 있거든요. 연대 수리 논술을 풀 수 있는 아이로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수능 해결, 내신 해결 당연하죠. 이게 전 단계인데. 그렇죠? 예. 대학별 고사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 요소를 지금 하나씩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 고사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형 요소, 이런 전형 요소들이 조합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으로 한번 이렇게 그 교과목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중1, 중2 단계니까 중1, 중2 단계에서 각 교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국어는 저도 저희 애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권고안도 그렇고 저희 중1, 중2 애들은 국어는 시키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국어는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 국어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수가 나오는 걸 보면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네 인생 점수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를 갖다가 국어 시험이 평가하는 거다. 형식적으로 나누면 국어는 화법은 말하는 방법이에요. 작문은 글 쓰는 방법이고 문법은 그 국문법 할 때 그 문법이죠. 그다음에 현대 국어 문법이 있고 중세 국어 문법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라는 게 있고요. 이 문학은 뭐냐 하면 현대 시를 감상하는 법. 현대 소설을 감상하는 법. 그다음에 고전 문학을 감상하는 법. 이런 거잖아요. 수필도 있고 극도 있고. 나머지 독서거든요. 독서는 범위가 없죠. 물론 나누자면 범위가 있어요. 그것도 뭐 언어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고요. 인문학 관련 지문은 보통 역사 철학 지문이 나오고 사회 관련 지문은 정치나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오고 과학 관련 지문이 나오고 기술 관련 지문이 나오고 예술 관련 지문. 이게 6개 영역에서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국어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화법을 가르치고 화법에서 출제되는 이론을 가르치고 문제를 풀리고. 그죠? 작문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리고 이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현대시 이론을 가르치고 문제를 풀리고 이런 게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어차피 해봤자 중학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국어라는 건 그렇게 범위도 넓지 않고요. 교과서상에 등장하는 작품이 다거든요. 몇 개 안 돼요.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교과서상에 어떤 작품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수능 국어에 범위가 있나요? 없어요. 수능 국어에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시가 범위예요. 그러면 이걸 중학교 때부터 시 한 수 읽혀가면서 고등학교 수능에 범위가 없는 시를 갖다가 양적으로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아무거나 읽히는 거예요. 근데 책 읽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권장도서라는 말이, 아니 필독도서라는 말이 딱 붙는 순간 읽기가 싫어요.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안 읽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국어 교육은 그냥 네 원하는 거 읽어. 그 남자애들은 보통 뭘로 시작하냐면 보통 이렇게 뭐 그 싸우고 죽고 판타지 날라댕기고 뭐 이런 거죠. 괴물이 날라댕기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요. 여학생들은 뭐 저런 거 좋아해. 히가시노 게이거나 이런 추리소설도 좋아하고 아니면 로맨스류의 소설도 괜찮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활자화된 거를 읽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운 건 국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활자화된 걸 읽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두려운 거지 국어 공부 안 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지금 국어 안 가르쳐요. 중3 1학기 때도 안 가르쳐요. 원래는 중3 11월 달부터 시작했었는데 올해 조금 빨리 시작해서 여름방학부터. 그때부터 슬슬 가르쳐요. 슬슬. 그래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을 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애들은 짧은 시간에 금방 하고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그렇잖아요. 국어라는 과목은 잘하는 아이도 자기가 왜 잘하는지 몰라요. 못하는 아이도 자기가 왜 못하는지도 모르고요.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국어라는 과목이에요. 영어는 단어를 몰라서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국어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문해력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와서 국어 공부를 시키려면 정말 너무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힘들고 지치고. 근데 이제 문해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부터 슬슬 이렇게 객관식을 가르치고 이런 장르 문학을 다 가르치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중1, 중2 단계에서 국어 공부는 별로 시키지 않는 편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어는 저희 중1, 중2는 개설도 안 하고 책 읽으라고 그래요. 책 읽으라고. 계속 책 읽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어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결정이냐면, 이게 영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소통 능력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그런 영어 교육을 보통 많이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 이걸 이제 계속 할 거냐, 중1, 중2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은 아직 좀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객관식력으로 이렇게 턴을 했을 때 시간이 짧게 걸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가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유지하는 경우. 이거를 갖다 이제 안 하겠다. 소통력과 관련된 이런 원어민 수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내신 수능으로 돌아서야죠. 내신 수능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학원에 월, 수, 금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이것도 이제 시간표에 없는 수업인데 그냥 애들을 다 모아요. 큰 교실에 하나 다 모아놓고 영어 선생님들이 2명이나 3명이 들어가서 니네 아무 질문이나 영어 질문 다 해. 그럼 계속 영어 질문 받아주거든요. 얘들 워낙 질문이 많으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수학 질문 안 하고 바쁘니까 영어 질문하는 시간을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물어봐야 될 텐데 질문을 안 해요. 너 왜 질문 안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 미안해서 질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어떤 애냐면 이런 내신 수능과 관련된 턴을 너무 늦게 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말씀드린 월수금 질문 받는 애들이 중3이거든요. 지금 중3.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이것만 간 거죠. 이것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업 영어 관련해서는 이 베이스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오전에 수업이 없으니까 제가 10시 반에 오면 내가 너한테 90분을 풀로 내줄 테니까 오늘 다 물어봐라. 오늘 아침 왔더라고요. 10시 반에. 그래서 풀로 물었어요. 하나씩 다 물었는데 정말 한 50개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가 영어와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쭉 유지시켜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내신 수능 영어를 시작하는 시점을 조금 늦춰도 되는 아이면 좀 가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턴을 해야죠. 이거 오래 걸려요. 이것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이 이걸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런 기준이 사실은 제 딸애하고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저희 딸애는 아직 문법이라는 거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중1인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올 겨울부터 시작할 생각이에요. 처음으로. 여전히 지금 이런 것들만 하고 있거든요. 디베이트 하고 있고 영어 독서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뭐 가르쳐 봐야죠. 예, 저한테 안 배우려고 해서 걱정해요.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데
저한테 안 배우려고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턴을 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중2 때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서. 뭐 그 시험을 꼭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틀려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학교에서 배우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영어 그 선생님이 분명히 중2 수업 시간에 이런 설명을 하실 거거든요. 야, 베리라는 부사는 원급만 수식하고 그 비교급은 수식 못해.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는 much나 뭐 얼랏이나 far나 even이나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그 얘기를 이해를 원급이 뭐야? 이럴 거거든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야,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라서 뒤에 나오는 절이 불완전해야 되고, 이건 관계부사가 이끄는 문장이라서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이런 설명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가 뭐고, 관계부사가 뭐고, 완전 불완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업을 하시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공통된 개념들에 대해서 뭔가 딱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학교를 가고 시험을 봐야 그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면은 애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제 늦어도 중1 겨울 정도가 이제 턴할 시점입니다. 이제 슬슬 턴을 해서 중2 때부터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평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는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수능 영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쉬워서 문제였는데 지금 또 너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듣기는 원래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바보 아니면 다 맞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요새 고3 애들 듣기를 틀려요. 지문이 짧고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야 이렇게 좀 이렇게 들려주는 그 담화가 좀 길어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짧아지면 어려운 거거든요. 짧게 듣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빨라지고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능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원래 이제 과목별 1등급이 4%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능 1등급은 뭐 잘못 내면 9%, 10%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 고1, 고2 애들도 예전에는 그냥 영어 모의고사 1등급 나오면 이대로 쭉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약간 조금 갸우뚱하고 있어요. 좀 모의고사, 올해 고3 모의고사 계속 어려웠거든요.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수학은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신 그 분야일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고1이거든요. 이제 고1 3월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입학할 거예요. 그러면 최상위권 내지 상위권을 노리는 중학교 학생들은 요 4개입니다. 요 4개. 요 4개를 몇 바퀴를 돌릴 거냐? 이 문제예요. 수상, 수화, 수원수투를 몇 바퀴를 돌리고,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미적이 있는데 사실 이건 별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미적, 기하, 화통,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심화 선택 과목이라고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 가서 하면 되고요. 가서 하면 되고, 수상, 수화, 수원수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바퀴를 돌릴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중1 아이들은 지금 다 사실 포커스를 제일 진도 낮은 애들이 겨울방학 시작하면 수상 출발이에요. 빠르죠. 제일 진도가 느린 아이들이 진도 기준이 12월 말에 출발하면서 수학상 출발.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미 수학상하를 다 한 애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상 다 한 애들. 그게 수화 출발. 수상수화 다 한 애들. 뭐 수원을 가거나 아니면 한 바퀴 더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자 이제 다 상황이 다르실 텐데 어쨌든 기준은 자 지금부터 중2는 이제 1년 몇 개월이 있는 거고 중1은 2년 몇 개월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수상수화 수원수투를 이제 몇 번을 돌릴 거냐 이거예요. 이게 한 번만 해갖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수상하고 수하고 수원하고 수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수상 좀 하고요. 좀 하다가 이제 수하고요. 이거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수원 시점도 이것도 이제 약간 전문가의 어떤 그런 저게 필요한데 손길이 필요한데 이제 언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냐 결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중3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데 제일 좋은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뭐 89, 뭐 입학고사 기준으로 뭐 85, 뭐 이렇게. 근데 수원수투 안 했다. 괜찮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수상 40, 수화 25, 뭐 수원 30.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야 될지 안 가르쳐야 될지. 이거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행이 잘못된 선행인 거죠.
앞에 게 좀 단단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단단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학원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부모님들한테 뭔가 쇼잉을 해야 돼요. 그래도 어머니 어디까지 가르쳤어요? 아, 얘 잘해서 수원도 했어요. 수투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가능하면 그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수학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건가를 물어보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마라. 저희가 알아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아이한테 맞는 적정한 수준의 그 수업을 해주고 그 아이한테 맞는 적절한 수준의 진도 계획을 짜주는 게 그게 전문가가 할 일인데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뀌면 부모님 요구하는 거죠. 아니 옆집에는 여기까지 했다는데 우리 애는 왜 여기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맞게 다져가면서 그런 판단을 그래서 계속 평가를 해가면서 그 아이를 가르쳐가면서 그 아이의 능력치를 그 판단하고 그 아이에 맞는 진도 계획을 짜주면 되는 건데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최상위권 내지는 상위권이 되려면 여기까지는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물론 이제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1회독 이상은 수원수투는 그 정도까지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과학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과학은 이제 오늘 과학 그 2부에 할 거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입니다. 뭐니 해도 왜 독서가 제일 중요하냐?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들이 문해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란 말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수업을 했을 때 제일 좋은 아이들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 애들이고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에요. 근데 말귀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대화를 할 때는 말이고요. 읽을 때는 글이잖아요.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능력은 가르치기 쉬운 아이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조건에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 있는 아이들이고 글을 읽는데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정말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진도가 많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교육에 이제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꼭지는 사실은 독서다. 문해력을 늘리는 일은 아무런 처방이 없어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나요? 많이 읽는 거죠, 본인이. 읽으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독서나 건정도서나 양서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글을 읽으면 된다. 뭐가 됐든. 글을 읽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애는 맨날 이상한 책만 읽고. 이상한 책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상한 책 안 읽었어요, 클 때? 다 이상한 책 읽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그런 것들이 또 불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문해력,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애들은 정말 이거 중1 때, 중2 때, 중3 때 계속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 읽혀야 돼, 계속. 그리고 독서는 습관이거든요. 이게 논쟁이, 저도 이제 집에서 하는 논쟁이 TV를 없애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도 TV는 금, 토, 밤 10시 이전에는 안 트는데, 월화수목은 아예 안 틀고, 토요일, 일요일 낮도 안 틀고, 딱 금, 토, 밤에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거실 정면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건 치워버려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TV를 요새 치우는 집도 많고요. 어쨌든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근데 습관이라는 건 재밌어야 만들어요. 재미없는 걸 어떻게 습관을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관악산을 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싶은데 습관이 안 되죠. 재미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죠, 애들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배경 지식을 쌓는데도 독서는 굉장히 유효한, 이 교과서 지식 갖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교과서 지식은 이제 좀 이렇게 요약형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짧은 페이지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마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물론 역사 관련 책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머릿속에 탁탁 꽂히는데 교과서 보면 안 외워지잖아요. 이게 다 잘려 있거든요, 중간에. 인간관계가 마구마구 생략돼 있고 그냥 마치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 가장 황당한 게 이런 거죠. 옛날에 1789년에 성남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아, 바스티유 감옥 습격, 프랑스 혁명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을 습격하면 혁명이 일어나나요? 이거 전혀 인간관계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프랑스 왕정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프랑스 내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모순이 쌓여서 폭발했다라는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딱 한 줄로 써야 되니까 성남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는데도 사실은 독서는 굉장히 유효하다.
예, 그 다음에 그 배경 지식에서 엑기스만 뽑아내면 그게 교과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제도 교육 받는 내용들은 그 전 세계에 정말 이런 석학들이 그 인류가 이제 쭉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 아이들이 본인의 지식을 만들어 가기 전에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교양을 갖다 교과서에 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읽는 책 안에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과 지식을 쌓는데도 독서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면접, 대학별고사 말씀드렸는데, 대학별고사를 교수님이랑 대화를 했을 때 전공이랑 상관없이 독서 많이 하는 애들은 금방 티가 나요. 대화를 나눠보면. 쓰는 어휘가 달라요.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완전히 다르고, 아이가 만들어내는 문장의 논리적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은 완전히 다른 애들이에요. 근데 대학은 똑똑한 애를 뽑는다. 영어 수학 잘하는 애를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어 수학은 교수 앞에 쓸 때까지 필요한 거고요. 뽑히는 데는 똑똑한 애가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똑똑한 아이. 그런 거고, 이제 그 수업용 국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중3 여름 이후에 고민하면 된다. 국어 공부할 시간은 전부 다 책 읽는 데 투자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제 오랫동안 이 아이들 가르쳐 오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니까 부모님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자연계, 이게 이제 또 중학교 때 너무 빠른 것 같지만, 일단 요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과정이 통합됐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지금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학교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교육과정이 통합됐다라는 건. 실질로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인문계, 대학의 이제 인문계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적 요소와 자연계 학과에서 요구하는 지적 요소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하시는 게 맞아요.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좋아요, 사실은.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또 고민이 이제 뭐냐 하면, 붕괴죠, 붕괴 거의. 저는 이제 그 전공을 인문학을 한 사람인데, 거의 문과의 붕괴를 좀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이게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에, 물론 뭐 어떤 그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 잘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못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요새 이제 제가 요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들, 4차 산업혁명, 관심 있죠. 빅데이터, AI, 굉장히 교육에서도 굉장히 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관련해서 수소 에너지, 전기 에너지 굉장히 핫한 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 같은 거 안 하는데 누가 이렇게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제가 딱 한마디예요. 야, 전 세계에 있는 차에 엔진이 다 바뀔 거고,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차가 다 바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만. 지금 모든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 다 이렇게 수소차, 전기차를 내놓을 거잖아요.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배터리가 다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핵심이 AI와 배터리가 전기차의 핵심인데, 그렇죠? 근데 AI는 중구난방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배터리는 AI는 아이디어를 갖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그 회사들이 조금씩 합쳐지면서 기술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합병과 이런 그 융합과 이런 게 이루어지지만, 배터리는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축적돼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면 절대 주식은 손해 안 볼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해요. 야, 앞으로 화학과는 너희들은 안전하다. 반도체, 배터리, 이거 다 화학과 애들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들리는 게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백신이라는 큰, 그죠? 생명과학과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이런 이슈를 던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이렇게 추워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난리고, 지구 환경과학, 뭐 전부 다 이과의 관심사인 거죠. 요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은 뉴스에 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전부 다 테크놀로지 기반의 어떤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일자리도 거기에 많고, 우리 아이들의 관심도 직업도 그런 걸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굉장히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문과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 그 문과를 가라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요새는 저는 예전에 그 진로 상담하면 던졌거든요. 그냥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랬는데 요새는 가능하면 너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이과라고 생각해. 그랬다가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문과에 나타나면 그렇게 가라.
잘 모르겠으면 이과라고 생각해라.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과를 아이가 갔다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주요 과목은 국영수잖아요. 근데 이과는 주요 과목이 국영수가 아니에요. 이과는 수학, 과학이 주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학 대 과학의 비중은 1대1이에요. 수학 대 과학의 비중은 1대1. 오늘 설명해 오셔갖고 딴 거는 다 뭐 그냥 원장 뭐 다 아는 얘기 하더라 그래도 딱 하나 머릿속에 딱 갖고 가신다면 주요 과목은 수학과 이과 갔을 때 그다음에 수학 대 과학의 비중은 1대1. 그런데 우리는 수학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과학엔 투자를 안 해요. 이유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학하고는 많고요. 과학하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부모님 머릿속에 국영수, 영수, 수학 이게 있는데 과학은 근데 실제로 제가 수학과 과학이 1대1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대학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을 실제로 보내려고 하다 보면 수학과 과학이 똑같이 중요하고요. 고2 이후로는 과학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2 이후로는 왜 과학이 더 중요하느냐. 내신은 이제 단위수로 계산하는데 수학 단위수보다 과학 단위수가 더 많아요. 보통 수학은 8단위, 과학은 9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의 진로 관련 세특이나 이런 비교과를 드러내야 되는데 수학 갖고 드러낼 수 있는 것보다는 과학 갖고 드러낼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이제 대회를 말씀드렸는데 대회도 수학 대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과학 대회는 여러 개 있어요. 요새는 수상식적으로 못 실으니까 그건 약간 그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세특은 여전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수학 1등급을 받으나 과학 1등급을 받으나 똑같아요. 수학과 관영 비중은 똑같아요. 영어 국어가 낮지 수학과는 다 높아요. 최저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고사도 마찬가지 본인의 전공 관련된 건데 물론 수학을 이제 대부분 다 물어보지만 본인이 수학 관련 학과를 갈 확률보다는 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사실 매니아들 아니면 수학과는 안 갈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입시라는 그 영역에서는 수학과 과학은 고2 이후로는 완전히 1대1이거나 과학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나. 근데 우리는 과학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다 안 하니까 그냥 합의가, 대한민국 수험생들은 다 안 하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학은 다 하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수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상수화 수험수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 과학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과학을 갖다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 경험치에서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주제보다는 조금 좀 부족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그 아이들 지도하면서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학교 과학은 별로 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과학은 제가 이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문과 출신이라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자꾸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 같아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학은. 근데 중학교 과학은 애들의 머릿속에 암기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때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실험 위주나 이런 것들은 다분히 흥미를 갖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도 역할인 거고 그게 점수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똑같은 걸 그 고등학교 과학에서도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던 걸 배우는데 고등학교 과학은 일단 어떤 현상이 어떤 이론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이론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요. 예. 물리 선생님들은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든 물리 고유의 방법을 동원하든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머리가 트여 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중학교 과학에서 못 느꼈던 재미를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확실히 느껴요. 재밌어요, 애들이. 재밌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속에 있는 이 과학과 관련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재미를 느껴가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력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중학교 과학은 적당치 않고 고등학교 과학이 훨씬 더 의미가 있더라. 문제는 고등학교 과학은 어렵다라는 선입관이죠. 근데 제가 가르쳐 보면 지금 저희 그 프리우스 아이들이 중1 때 출발한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지금 중3이 됐거든요. 2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걔네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2년 동안 쭉 왔어요. 쭉 왔고 걔네들이 이제 작년에도 올림피아드 내보내서 8명 내보냈는데 8명 캠프 다 갔다 왔고 그 과정에서 애들이 정말 과학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일단 객관식 문제를 맞춰내는 건 당연하거니와 애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아무리 좀 중학교 아이들이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던져줘도 애들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데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중학교 때 과학은 그런 이제 중학교 과학을 내신 과학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중학교 내신은 대충 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중학교 그 과정이라는 건 뭐 중학교 때 공부 잘해서 뭐 성취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상도 받고 좋겠죠. 근데 저도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지만 중학교 때 받았던 상장 어디인지 하나도 모르고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제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록되어질 이런 성적과 기록되어질 기록들을 생각한다면 중학교 자체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노력보다는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학교 과정의 의미 아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입시하는 사람이니까. 중학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 시험을 잘 보게 만들지 않으면 애가 학원을 그만둘 가능성도 있고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자사고든 뭐 가고든 이런 데를 보내야 되니까 그분들의 미션은 중학교 내신을 잘 받는 거지만 저는 직업이 중학교 성적을 잘 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대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는 시험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 기록되는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학교 때 있는 1년, 2년의 과정을 그걸 위한 준비 과정으로 쓰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유의미하다는 거죠. 입장이 다르니까. 이해하시죠? 뭔 얘기인지.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봤을 때는 내신 과학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 예, 맞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수업이 참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다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흥행이 되진 않아요. 정말 저를 좀 믿고 제 말을 갖다가 좀 이해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시키시는데 지금 저희 프리우스 애들이 지금 현재 프리우스 애들이 이제 중3 애들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얘네들 고등과정으로 다 넘어가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과학 걱정 별로 안 하거든요, 사실. 그 전에 그 수업 들었던 애들도 그렇고 지금 듣고 있는 애들이 고등과정 올라가면 과학 때문에 아까 제가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해놓고 가야 된다. 이 아이들은 별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과학 걱정 별로 안 하는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좀 안전하죠. 네, 아주 안전한 1,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맞을 애들이 된 거죠. 거기다 객관식 좀 가르치고 내용적인 요소를 좀만 더 얹어주면 사고력이 두텁게 기반 능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무난하게 갈 거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중학교 과정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시간이 사실은 원래 2시간 정도 얘기할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막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웃겨드릴 수 있는데 못 웃겨드렸어요. 좀 죄송.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긴장도 풀어드리고 재밌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이 짧아갖고. 그래서 이 전영 선생님 이제 들어오시고 전영 선생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전영 선생님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리신데 깜짝 놀라실 거고요. 보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인데 애들은 저보다 다 커요. 애들은 다 이제 대학을 다 갔고 아주 잘 키우셨고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학벌의 어떤 대학을 애들 다 다니고 있고 선생님은 지금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고대 출신이신데 고대 이제 지구환경과학원 대학원에 지금도 계속 나가시면서 교수님들랑 답사도 가시고 학회도 나가시고 그런 활동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 지구과학 관련 강사로서는 넘버 원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전영석 그럼 1등이에요, 그냥. 그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건 다 녹화되고 있는 건데, 그런 선생님이고. 저희 학원에는 저랑 처음 안 건 2000년대 초반이고요. 처음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학원에 본격적으로 출강하신 건 2009년이고, 올해 12년째 수업을 하고 계시고, 기획 수업을 저랑 많이 만드셨어요, 그동안. 저희 학원에 이제 다른 학원에 없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프리우스 같은 게 다른 학원에 없는 수업이죠. 저하고 이제 같이 기획해서 만든 그런 수업이고, 아이들을 맡기면 이제 쭉 끌고 가시는데, 컬이나 이런 교재나 이런 것들은 뭐 물어보지 마시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인데, 저는 이제 그 프리우스 시즌2죠. 지금 중3 애들이 이제 끝나니까. 개강은 11월 11일이에요. 11월 11일 목요일 18시 개강인데, 이 개강인데 이제 이때부터 수업을 했을 때 뭘 가르치실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그 전 단계에서 왜 필요한지는 제가 얘기를 할 테니 수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수업 내용이나 수업 컬이나 교재나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는 하늘을 찌르고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수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와이프한테 욕 먹어가면서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 없으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이런 자신감도 이제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실 분이고, 저희 학원에 보면 서울대 간 애들 중에 제일 많은 과가 지구환경과학과하고 지구과학교육과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생님 수업 듣다가 애들이 전공을 그걸로 바꿔버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구과학교육과에 지금 현재 지구과학교육과에 학부 대학원 합쳐서 저희 애들이 6명인가 있을 거예요. 현재 학교에만 졸업한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환경과학과에도 지금 2명 있고, 누구 영주라는 애하고 명균 애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지구과학 관련해서 이 선생님 수업 듣다가 전공을 바꿀 정도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매니악스러운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듣게 하시면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냥 쭉 놔두세요. 뭘 가르치는지. 그러면 이제 이 수업에서 끝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적어도 과학 공부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내공을 갖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경험적으로도 이제 입증한 거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정 선생님 시간표를 하루 더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 시간표하고 토요일 시간표를 이틀 거를 저희 학원에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러니까 목, 토는 진명 오는 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금, 일은 이제 다른 학원도, 본인 학원도 있고, 다른 학원 출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틀을 제가 이제 소중하게 받았는데, 토요일은 이제 고등학교 강의를 하시니까,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중3 애들 강의가 끝나니까 그 자리에다가 반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부터 이제 출발시켜 지금 한 10명 정도는 세팅이 됐고, 한 맥시멈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반을 출발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명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개강을 합니다. 제 딸이 들을 거라서. 전영 선생님 제가 모실게 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전영국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영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명학원에서 제가 올해 이제 13년째인 것 같네요. 수업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앞서 원장님께서 이 과학과 관련된 이제 학습이 왜 필요한지, 뭐 입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수업에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이제 같이 참여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설명해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끝내기보다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제가 기본 원고는 드렸는데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이 수업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수업 진행 방식,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이 가지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프리우스라는 수업은 결코 이 영재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고요. 영재들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90점 맞는 학생이 있으면 이제 100점을 맞추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10점을 맞추는 학생이 있으면 20점, 30점 맞추게 할 수 있다면 그 수업 나름대로 또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셔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수업이 가지는 어떤 이제 목표를 좀 이제 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어떤 바운드를 좀 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천문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이 천문 학교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하나의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 올림피아드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올림피아드가 8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올림피아드 대표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국제 올림피아드에 참가해가지고 다른 학생들,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이제 자웅을 겨루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천문 올림피아드를 이제 대비한다는 어떤 측면에서 수업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원 뭐 수능 대비, 예. 물리원 수능 대비는 이제 뭐 한 바퀴 이상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원 수능 대비, 이게 이제 또 한 바퀴 이상 돌아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이나 그 밖에 이제 화학, 생물 같은 이제 다른 과목, 여타 과목의 이제 배경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거. 사실은 뭐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궁극적인 어떤 수업 목표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 사고를 키워갈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목표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걸 이제 여지껏 수업하면서 제가 한 25년 한 것 같습니다. 이 학원 수업을. 근데 이제 그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또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이 들을 수 있는 능력. 뭐 수업도 학생들이 학교건 이제 학원이든 이제 수업에 이렇게 잘 듣고 듣는 능력이 있어야지 또 생각하고 추후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사실 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떤 학생들은 뭐 선생님 설명하시면 듣자마자 농담까지도 그냥 머릿속에 탁 박히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나면서 이 멍 때리는 경우도 생기고, 이 듣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키우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가 제가 수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읽는 능력,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수학 뭐 문제집 푼다 그러면 해설 보지 말아라. 선생님들이 해설 다 걷어가 버리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시간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해설을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읽고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읽을 수 있는 능력, 문장이 좀 길어져 버리면 무슨 뜻인지 몰라 버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또 수업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좀 할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듣고 읽은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사고 능력, 생각을 해서 스스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애워서 입으로 떠든다고 또는 이제 글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건 아니죠. 소통이 되려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실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수업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학습 수준이 높은 뭐 영재든 천재든 그런 학생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학습 능력이 많이 처져 있어서 지금 고민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적혀져 있는 거는 보면 이제 뭐 일반적인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필수 개념을 암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뭐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 자체는 일반적인 학원 수업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가 중요한 거겠죠. 뭐 개념을 설명한다. 선생님은 개념을 설명하는데 학생들이 일부는 알아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뭐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한 반의 구성원들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실은 수업적인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 선생님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역량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납득시키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도록 학생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이제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제 뭐 과제 형태를 외워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이걸 철저하게 지켜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시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좀 하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외워와 그러면 사실 외울 것인가.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집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아이들 또 많이 지도하시고 하시니까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사실은 이제 그냥 테스트만 봤을 때는 외우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게 거의 외워지지가 않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어떤 주입식 교육 또는 암기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암기를 안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암기를 시킬 것인가. 사실은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 거의 99%는 문제에서 틀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암기 내용을 잘 기억해내지 못해서 수능에서 틀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게 거의 만점에 가까운 뭐 1개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그 학생들이 수능에서 뭐 정말 배우지도 않은 문제가 나와서 뭐 틀린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본인이 이제 기억해낼 내용을 이제 기억해내지 못해서, 즉 암기해야 될 내용을 암기하지 못해서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이제 틀린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에게 뭐 소소하게 제가 이제 암기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이제 페널티를 좀 부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 역시도 이제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다른 어떤 페널티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수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선에서 약간의 어떤 페널티는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개념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이 문제풀이 쪽에 신경을 보통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맞았다 틀렸다 이 내가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중도가 많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제가 뭐 직접 설명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학생들이 풀어와서 이제, 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발표 수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용어가 뭐 틀린 용어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아이들이니까 이제 많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뭐 한 단원이 끝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제 뭐 수능이다 그러면 수능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수능 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출제를 해서 똑같은 시간을 배정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몇 등급이구나 현재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본인이 학교에서 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 능력을 형성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즉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이제 과목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해당되는 노력을 해당되는 시간 동안 그거를 하게 되면 점수가 얼마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재수나 뭐 삼수 하게 되면 성적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르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정시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재수나 삼수를 하려고 해도 지금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정시가 꼭 이제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죠. 그래서 뭐 100% 재수한다고 해서 뭐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이제 어쨌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배워가지고 내 등급이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등급을 차츰 끌어올려서 이제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수능이라는 시험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요 근처 학교를 제가 찾아보니까 수능 등급 2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이 뭐 전교에서 이제 여학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한 뭐 2-3명 많아야 그 정도 선이고, 남학교도 이렇게 거의 대부분 뭐 5-6명 정도 선에 이렇게 머무는 식으로 수능이 사실은 등급을 뭐 2등급 이상 맞는 것이, 제가 2등급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뭐 수시에 수능 최저 등급 제한이 2등급으로 이제 형성되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2등급을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에. 예, 아무래도 내신 관리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본격적인 수능 대비는 뭐 고3 1학기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점수 나오기 쉽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과탐 같은 경우도 수능 등급을 2등급 이상 잡으려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해서 아마 아이들 이제 공부 계획과 관련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깊이 있는 소통입니다. 깊이 있는 소통인데 이제 수업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도록 좀 과할 정도로 애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데, 뭐 극단적으로 나누기를 못 하겠으면 나누기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질문이 좀 더 활발하게 나오는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학생들의 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상당수 처음에는 뭔가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조심스러워 합니다. 괜히 이거 질문했다가 다른 애들한테 뭐 그런 걸 질문하냐라고 이렇게 면박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두려움. 이 질문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 수업에 들어와서 본전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누기를 못 하겠으면 나누기를 못 하겠다. 곱하기를 못 하겠으면 곱하기를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아니, 다른 학생들은 다 나누기 할 줄 아는데 나는 나누기 못 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나누기 설명하고 있으면 다른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사실 뭐 1대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수업이라는 게 대중적인 수업이죠. 그래서 이 학원 수업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이 해결을 해가야 되는데, 뭐 극단적으로 나누기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나누기와 관련해서 뭐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나누기는 좀 할 줄 몰라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해줄 얘기는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면은 뭐 100 나누기 뭐 10 나누기 뭐 2 해봐라. 그러면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거 이렇게 여쭤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쉽죠, 사실은. 이거, 100을 10으로 나누면 10인가요? 10을 2로 나누면 5겠네요. 그래서 뭐, 5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다 답을 합니다. 이건 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 있죠, 단위. 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나왔다. 이걸 간략해봐라. 그럼 이거 해결하는 학생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나누기죠, 똑같이. 똑같이 나누기인데, 이거를 보통은 학생들이 계산할 때 5가 나오는 과정이 100을 먼저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10이죠. 10을 또 이제 2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5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100 나누기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은 나누기를 몇 번을 하든 이제 곱해버린 거. 그러니까 다시 해서 여기서는 10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 20이 되겠네요. 20을 100으로 나눠버린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이걸 이제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킬로그램에다가 이제 미터에다가 퍼, 나머지 세 개 이제 다 곱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세크에 여기 이제 2번, 3번이니까 세제곱 곱하기 뭐 킬로그램인데, 킬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뭐 약분이 되고, 그러면 뭐 메타 퍼 세크에 뭐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학생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누기를 학생이 못 한다. 그럼 나누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은 하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나머지 학생들도 뭔가 그와 관련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뭐 제가 진행하는 어떤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게 뭐 아주 뭐 이제 뭐 사실 나누기를 못 하겠어요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없는데 뭐 극단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나 유도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이 돼야 된다. 깊이 있는 소통이 된다. 근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서 이제 시작해서, 깊이 있게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좀 뛰어넘는 선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까지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 학생은 이해를 하고 일부 학생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수업은 학원에서 진행돼야 될 수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따로 반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상당히 난이도 있는 부분 정도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지껏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뭐 올림피아드 문제라든가 뭐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난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할만하다 정도 선까지는 이제 끌고 가는 게 이제, 제 수업의 이제 하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수능 문제 하나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수능 문제는 이제 객관식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잘렸는데, 객관식이고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이고요. 이건 지구과학 문제인데 이제 뭐 별에 관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게 이제 이 문제 풀라고 이제 이렇게 풀어보시라고 하면은 이제 푸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뭐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또는 내용을 본 적이 없으신 분들 같으신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저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느낄 때는 어떨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느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모님들. 여기 있는 문제를 풀게 하는데, 뭐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수업하면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수업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영재들만 듣는 수업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뭐 실제로 올림피아드의 겨울학교에 간 학생들 중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 내신이 가장 안 나온 학생, 일반적인 학교입니다. 일반적인 학교 내신으로 따졌을 때 6등급인 학생까지 이제 합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라서 사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운만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학생이 또 사실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합격하다니. 그래서 상당히 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또 진학하는 결과를 또 얻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능 문제라면은 이제 뭐 올림피아드 문제는 이제 뭐 기출 문제인데 이제 뭐 요 정도 선입니다. 아마 지금 시중에서 이제 천문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는 이제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없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올림피아드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 이제 내용상 이게 잘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구나,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고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사실은 수능 정도는 좀 상당히 좀, 여유있게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고력을 가진,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와이프 한 명에 이제 딸 한 명, 그 다음에 아들 한 명,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애들 둘 다 지금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둘 다 이제 정시로 갔습니다. 정시로 수능 봐서 그냥 갔는데 둘 다 이제 올림피아드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뭐 수시로 갈 것도 아닌데 왜 올림피아드를 시켰느냐.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청문 올림피아드에서 가서 이제 성과를 올린 게 지금 현재 입시 시스템에 있어서는 뭐 직접적인 어떤 대입 진학에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정시로 대학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림피아드를 시켰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 정도의 사고력이라면 사실 수능 정도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청문 올림피아드 뭐 겨울학교 가고 뭐 혹시라도 이제 뭐 국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아주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그 교육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제 교재 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꼭 암기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이제 손글씨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손글씨로 썼는데, 손글씨로 제가 작업을 한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이걸 외워가지고 이제 테스트 볼 때 그대로 손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워드 작업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따라 쓰는데, 이걸 암기해가지고 쓰는데 부담을 좀 많이 느껴서 손글씨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인 부모님들도 이제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교재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프린트 갖고 수업한다고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 작업과 관련해서는 뭐 거의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사실은 이제 손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과학 1이다 그러면 이 전체 프린트 수가 몇 장이냐면 9장 반입니다. 9장 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암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수능 준비는 암기 내용은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A4 용지로 9장 반, 이렇게 해서 9장 반인데, 고3 때까지 사실 그거 외우면 됩니다. 그거 외우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잘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서 그런데,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죠. 근데 잊어버리는데, 제 기억으로 제 머리로 공부할 때 이걸 외웠을 때 이제 쉽게 안 잊어버리고 장기 기억 장치로 가는데 대략 한 7번에서 8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책을 볼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을 볼 때도 사실은 뭐 한 번 다 보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지만 많이 봐야 2번 그러고 이제 버려버리는데, 저는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보기보다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도 사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좀 암기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7번, 8번 암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학원 수업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최대한 되는 대로 돌리고, 나머지 이제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처음에 스타트하는 어떤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해서, 뭐 대표적인 이제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정규 출판했던 이제 제 교재인데, 이거는 이제 수능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연 설명도 돼 있고 뭐 이런 이제 거죠. 이건 뭐 짜집기 교재가 아니라 이제 그림도 제가 이제 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맡겨서 그려서 이제 작업한 거고, 지금 뭐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수능 교재가 되겠습니다. 수능 대비 교재가 되겠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거는 제가 작업은 했는데 이제 정규 출판된 교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서 이제 판매가 됐던 교재는 아닌데, 이게 좀 편집이 여기 좀 첫 페이지는 단원 제목인데 좀 이제 대충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제 본문은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은 뭐 식이 막 복잡하죠. 이게 식도 나오고 이제
예, 뭐 어렵죠. 이게 되게 뭐 식도 복잡하고요. 예, 뭐 적분도 나오고 막 미분도 나오고 뭐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제 교재 중에서 이거는 이제 가장 난이도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교재는 제가 생략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완 교재인데 지구과학 완만 해가지고 총 페이지 수가 1,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륨이 두껍죠. 근데 지금 진명학원에서 제 수업 받으면서 제가 가진 교재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수업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잘만 따라온다고 한다면 이제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요. 그래서 다 일부 이제 필요한 요소만 골라서 이렇게 수업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올림피아드 수업을 한다면은 올림피아드 관련해서는 이 중에 이제 일부가 사실은 이제 수업 교재로 이제 사용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얘기 요지는 사실 제가 교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뭐가 최적의 교재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고려가 돼서 진행하는 거니까 교재에 대해서는 좀 믿고 맡겨주셔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제가 정식 출간한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교재로 사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 이제 프린트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 수업의 어떤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제 제 수업과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좀 주거니 받거니 좀 말씀 좀 나눠드리고 이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뭐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네. 조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지금까지 과학을 배워본 적이 없고 예. 그런 학생이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인지 예,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뭐 중학교 과학도 아직 안 접해봤고 뭐 이제 아직은 학습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가장 반가워하는 학생들은 이제 초 학생들입니다. 초 학생들이 좀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훨씬 더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교재의 끝까지 진도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명학원에서. 그래서 그 이유가 시간 부족 때문인데 좀 일찍 온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맞춰줄 수가 있겠죠. 이 지구과학이 사실은 이제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이라서 세부적인 전공에 보면 뭐 지구화학도 있고 지구물리도 있고 뭐 고생물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좀 든든한 베이스를 갖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과목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정도 해당이 되는 수학을 뭐 잘은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봤을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듣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예 나는 들을 생각 자체가 없다. 나는 뭐가 됐든 간에 난 싫다. 이거 들어오는 게 싫다.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제 수업을 또 끌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중간에 멍 때리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수업은 엄마 아빠가 들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야지 뭐 요 정도 생각은 있을 수 있어야지 제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좀 이제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하나 조언을 이제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학생들 개개인별로 이게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면 수업은 더 세분화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1:1 개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 풀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반편성을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뭐 수준별이고 이건 뭐 떠나가지고 꼭 필요한 수업을 뭐 심층 면접 대비, 심층 면접 대비, 논술 대비, 논술 대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게 애들이 많으면 안 돼. 우리 숫자가 적으면 우리한테 좀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로 학원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면 고등부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수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부 천문올림피아드 수업은 우리나라에서 저 혼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그 선생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반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버리면 이제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문올림피아드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문올림피아드 할 때 아이들이 거기 이제 가가지고 오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괴물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뭘 어떻게 잘하는데, 밤하늘에 보고서 저게 무슨 카시오페이하고 무슨 별자리고, 굉장히 이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별 보는데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나는 별 보는 걸 좋아해. 망원경 가지고. 그러니까 난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학생들의 상당 숫자가 불행히도 진짜 천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을 접근하게 되면 흥미를 바로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런 이제 복잡한 내용, 정작 필요한 내용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정말로 이제 천문학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튼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상당히 좀 입시 쪽과 관련된 전투적인 수업이고,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한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어쨌든 뭐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중에 오늘 이제 바쁘신 시간에 이제 시간 내서 방문해 주셨는데 좀이나마 자녀들 교육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